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599년부터 기원전 331년까지 유지가 됐죠. 키루스 2세가 리디아를 공략을 하고 동부의 마사게타에를 공략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는 이집트 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풍요로운 땅이 이집트니까 가서 점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 원정을 떠났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사제 가우마타라는 자가 그 캄비세스의 동생을 사칭해가지고 정권을 탈취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원정 중에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캄비세스가 한창 돌아오는 중에 허벅지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게 상처가 덧나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페르시아에는 후계자가 없어요. 키루스의 아들은 모두 다 사망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 원정군을 이끌고 있던 다리우스를 포함한 6명의 사람들은 수도였던 수사로 와가지고 마귀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지도자를 뽑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키루스의 후계자는 전혀 없고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라고 해가지고 이 반란을 진압하고 일종의 쿠데타를 한 거죠. 쿠데타를 했던 이 7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정치 대세가 오르냐라는 논의를 했다는 거죠.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타네스라는 사람은 민주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지중해 지역에서 민주정치라는 걸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고, 메가비주스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끄는 과도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7명이 모였으니 7명이 번갈아 가면서 통치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리우스는 독재 정치를 주장을 합니다. 대중은 우매하고 충동적인 의견에 휩쓸리기 쉬우며 그 두 방법은 제국을 다스리기 적합하지 않다. 이건 민주정치나 과도정치는 우리 같은 거대한 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그렇죠. 이런 제국을 공화국으로 운영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전통은 여전히 왕이 다스리는 독재국가가 맞겠죠. 자, 그럼 누가 왕이 될 거냐라고 논의를 했더니 다리우스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밤에 말을 타고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해가 뜰 무렵에 처음 말이 우은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 새벽에 말을 타고 한참을 달려고 있을 때 말이 우는 자가 탄 그 사람 왕이 되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말을 잘 다루는 그 다리우스의 마국간을 관리하던 하인이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발정난 암컷 말의 냄새를 미리 채취해가지고 다리우스가 타던 순말한테 먼저 냄새를 맡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새벽에 다리우스가 그 순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 그 발정난 암말을 미리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앞말을 보자마자 이 순말이 히잉하고 먼저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다리우스라는 사람을 신화적으로 미화하기 위해서 아마 이야기를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헤로도투스가 이거를 가져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물론 기록은 없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압을 하겠죠. 하나하나 제압을 했을 거고 또 신분상의 불리하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루스의 딸 아토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오르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왕위가 바뀌었으니까 여러 지역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반란을 하겠죠. 그래서 다리우스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반란을 제압해야 됐던 게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왕위에 오르게 됐던 이 재미있는 이야기, 이거는 당시에 쿠데타의 신화적 각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어떤 권력투쟁의 과정, 권좌에 올랐던 키루스가 죽음으로써 권위 있는 왕이 사라지고 난 후에 몇 명의 장수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권력투쟁의 과정에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다리우스라는 사람은 뛰어난 권모술수 능력 그리고 부하들을 잘 다스려서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리우스라는 사람은 또 대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키트를 다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의 업적은 자신이 만든 베히스툰 암각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35년 영국 장교 헨리 롤린슨이 발견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베히스툰이라는 곳에 절벽에 이런 암각비가 있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현지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가서
그 암각비에 탁본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소년이 절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탁본을 뜨게 되고 그걸 가져다가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 암각비에는 엘라모, 아카드어, 페르시아의 세 개 언어로 된 동일한 비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언어를 해석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비문 또는 그 쐐기 문자 여러 기록들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가 되게 된 거죠. 자, 이로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여러 점토판에 있는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게 바로 베히수튼 암각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베히수튼 암각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통치자로서 자신의 정통성과 위대한 치적을 기록한 거죠. 지금 다리우스는 원래 키루스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치자로서 정통성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게 된 거고 또 여러 지역의 반란 진압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요게 다리우스거든요. 다리우스가 반란 일으켰던 여러 수괴들을 잡아서 끌고 가는 모습, 또 위편, 왼쪽 편 이런 데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된 거죠. 15,000자의 비문 기록이 있더라. 복속한 국가가 23개였고 전체의 다스린 인구가 5천만 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경에 5천 명은 당시 지구촌 인구의 40%나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 다리우스는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의 통치 시기를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걸로 빌면 팍스 페르시아나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우스는 키루스가 일부 공략을 해서 확보를 했지만 제국 변경이 상당히 불안하죠.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해 갑니다. 자, 동쪽으로는 박트리아를 공략을 해 나가고 또 서쪽으로는 이집트를 정벌하고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내용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오늘날의 루마니아, 불가리아 지역에 있었던 스키타이를 공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스키타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북방에 살던 유목민이거든요. 여기 카프카즈 산맥을 넘어서 베디아로 쳐들어왔던 그런 기억도 있어.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는 스키타이가 원수 같은 그런 놈들이죠. 그냥 놔두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이 스키타이를 공략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도나우강이 있죠. 도나우강 하류에 여기를 공략해서 북상했다가 다리우스가 상당히 고생하는 이야기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다리우스의 이야기 중에 왕의 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왕의 길이 뭐냐면 당시 수도였던 수사에서부터 사르데이스까지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르데이스에서 수사 왕궁까지 450 파라상게스 또는 13,500 스타디온이었다. 하루에 150 스타디온을 이동하면 90일 거리였고 111개의 역참이 있다. 실제로 2,700km 정도 되는 이 거리에 도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왕의 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르데이스부터 수사까지 대략 2,700km 정도 되는데요. 말로 달려가면 9일 만에 갈 수 있고요. 걸어서는 90일이 걸리는 거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걸어서 90일 정도 되는 거리를 길을 닦아가지고 말로 9일 만에 주파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카라반 사라이라고 하는 숙박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곳에는 목욕탕과 마자르, 아고라, 김나지움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 역참들이 있었죠. 이 역참은 200에서 220km마다 만들었는데 수사에서부터 사르스까지 어떤 명령서를 전달해 가는데 말을 탄 기수가 200km마다 있었던 역참에 가서 말을 갈아타고 왕의 명령을 9일 만에 전달할 수 있었던 대단한 도로였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포장도 했었다 그래요.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아피아가도도 원래 포장도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페르시아에 있었던 왕의 길을 본보게 삼아서 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지구상에서 만든 최초의 도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리우스는 홍해 운하를 건설하기도 했다 그래요. 물론 오늘날의 이 수에즈의 운하가 있잖아요. 이렇게 홍해에서부터 바다로 이어지는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이 다리우스는 나일강하고 이 수에즈 지역을 연결해 가지고 이 홍해랑 직접 연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했을까요? 자, 이집트 삼각주에서 엄청난 곡식이 생산되잖아요. 이거를 페르시아까지 가져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마차에 싣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운송비가 더 들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에 싣고 가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일강 삼각주와 홍해를 연결할 수만 있다면 홍해에서 배를 싣고 아라비아 반도를 우회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서 수사까지 충분히 이집트의 공무를 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공사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완벽하게 운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리우스는 자신의 수도를 만들죠. 원래는 수서라는 곳의 수도였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정치 또는 종교적 도시로서의 페르세폴리스를 건설을 합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는 원래 100개의 기둥을 가진 백주 궁전도 있었다 그래요. 나중에 알렉산드로스가 여기 와가지고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파괴됐죠. 그나마 지금 몇 개 기둥 정도가 남아있는 건 이후에 여기 모래가 더 덮여가지고 19세기 이전까지는 발굴이 안 됐었고 이후에 발굴이 돼가지고 이 정도의 유적이 남아있게 된 거죠. 키루스 2세가 창건을 하고 다리우스가 기틀을 잡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는 사상 최고의 관용의 제국이었습니다. 최초의 제국 그리고 최고의 관용의 제국이었다는 거죠. 자, 관용의 제국이 뭐냐면 중앙 정부가 있고 여러 지방에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에서는 지방의 정권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들 사람들 잡아다가 수도에 와서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페르시아에서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토호들의 권리를 유지를 해주면서 대신 조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군사적 통제를 받는 조건으로 개별 공동체한테 자치권하고 자율권, 종교의 자유, 문화의 자유를 부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용의 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만든 이 관용의 전통은 로마로 이어지고요. 로마도 그랬죠. 로마도 지중해 전체를 제국으로 만들면서 각 지역에 있었던 토후국들을 살려주고 문화나 종교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고요. 또 이런 아케메네스의 관용의 전통을 제대로 이어받은 건 이슬람 제국이었어요. 우마야 왕조, 아바스 왕조도 그렇겠지만 실제로 더 넓은 제국을 다스렸던 오스만 제국 시대에 이 관용 제도가 널리 확산되었죠. 그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오스만 제국의 밀레트 제도였어요. 자, 밀레트 제도가 뭐냐면 오스만 제국의 지배층은 이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피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손해예요. 차라리 자신들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국한테도 유리했어요. 통치하기도 더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 공동체들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뒀습니다. 오스만 제국 내에는 아르메니아인 정교 공동체가 있었고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레반트 지역에는 마론나이트 공동체가 있었고 이집트에는 콥트인 공동체가 있었고 발칸반도에도 기독교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로 유지하도록 지지했다는 거죠. 그 오스만 제국 내에서는 여러 종교 공동체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 통치에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케메네스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어도 다양하게 썼죠. 당연히 제국 내에 여러 언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 언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페르시아 사람들이 쓰는 페르시아어, 그리고 페르시아 이전에 있었던 엘람어, 그리고 바빌론 지방에 쓰던 바빌로니아 또는 아카드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베이스톤 비문에 보면 바빌로니아어, 엘람어, 페르시아어 세 개가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로 표현을 하면 제국 내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다언어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어, 엘람어, 바빌로니아가 당시 3대 국제어로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고, 물론 변방에 있는 족속들이 사용하는 자신들의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겠죠.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니까 그들만의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뭐 메디아나 아니면 바빌로니아, 레반트 지방 뭐 이런 지역에서는 당시 보편 언어였던 페르시아어, 엘라어, 바빌로니아가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민중들이 사용하던 보편 언어는 바로 바빌로니아의 핵심 언어였던 아람어였어요. 원래 아람어는 오늘날의 다마스커스 지역의 아람인들이 쓰던 언어죠. 그런데 이 아람어가 페르시아에 확산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민중들이 보편적으로 쓰던 언어가 아람어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중해 동부 지방에도 퍼져서 지중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시리아 지역에서 살던
대중들이 많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가 되게 된 거고요. 이 페르시아를 뒤이어서 헬레니즘 시대에도 지배층은 헬라어를 썼지만 대다수의 민중들은 아람어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제국은 국가 통치체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했냐면, 자, 중앙 정부가 있죠. 그리고 각 지방에 20개가 넘는 사트라피를 뒀습니다. 자, 사트라피라는 것은 여러 지방에 편성을 하는 지방 행정 단위예요. 그 사트라피 안에 사트라피라고 하는 지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자는 보통 그 지역의 토호를 말하죠. 뭐 이집트에는 예로 내려오는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트랍이 있었고요. 소아시아 지방도 사트랍이 있고, 그래서 20개 정도의 사트랍이 있다는 거죠. 이 사트랍은 그 지방의 자치권은 있지만 군사와 외교나 재무 업무, 이것은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민중들을 다스린다든지 종교 공동체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트랍한테 재량권을 줬다는 거죠.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써요. 20개 정도의 사트라피가 있었는데요. 사트랍은 기존 권력을 가진 현재 토우다. 권력을 그대로 준다. 대신 중앙정부에서 군사령관, 간자바라라고 하는 재무관, 그리고 감찰관을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령관이 그러니까 사트라피의 군권을 쥐고 있죠. 그리고 재무관, 그리고 세금 관련 감독을 하고요. 감찰관은 사트랍과 관리들이 결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트랍과 사트라피라는 개념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슬람 정권으로 계승이 되게 된 겁니다. 또 다리우스 왕은 강력한 불사 친위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키루스가 처음에 만든 거죠. 이것이 다리우스로 이어져서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자, 불사 친위대 임모탈스라고 하죠. 영화 300에 보면 크게르크세스 왕이 데리고 다니는 지옥에서 온 것 같은 악마 부대, 이게 바로 불사 친위대였습니다. 그 불사 친위대는 제국 건설 과정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최정예 부대였다. 한 10,000명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 결혼이 생기면 즉각 보충을 했다는 거고요. 다리우스가 이 불사 친위대의 사령관이었어요. 자, 그래서 키루스가 죽고 그 후계자가 없을 때 뭐 최고 부대의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불사 친위대를 활용해서 쿠데타에 성공했던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불사 친위대는 메디아인과 엘라민도 참여한 다민족 군대였다. 메디아인과 엘라민들은 고원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고원에 살던 사람들이 훨씬 더 군사적으로 강력한 사람들이죠. 고원에 살던, 유목을 하던 이런 사람들을, 특히 김하병 이 사람들을 친위대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지역을 정벌했던, 이런 게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죠. 또 화폐를 발행하죠. 화폐가 이 경제 활성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전에는 물물교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양에선 쌀 가지고 했고 이쪽 중동 지방에서 밀이나 보리 같은 걸 했겠죠. 물물교환 체제로 이어지다가 화폐가 생기면 수공업 같은 데 투자도 가능해요. 그래서 화폐가 생기면 경제 발전에 상당히 앞당겨질 수가 있어. 근데 마침 이 소아시아 리디아라는 곳에서 원래 금화를 제조를 했고 그 금화 제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화폐 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리디아의 엘렉트룸이라고 하는 금화가 있고요. 다리우스 시절에 발행된 다릭 금화가 이렇게 있고 또 시글로스 은화가 있었습니다. 자, 금화나 은화의 생산은 주로 리디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화폐 주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게 되고 그곳에 금이나 은이 많이 출토가 되었겠죠. 물론 당연히 왕의 직속 기관이 있어서 금, 은화를 발행을 하고 제국에 통용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 다리우스와 그 피하에 왕들이 묻힌 무덤군이 이렇게 있는데요. 페르세폴리스 북쪽 12km쯤 떨어진 낙세로스탐이란 후세인산 남쪽 벽면에 조성된 아케메네스 제국 황제들의 영묘군이에요. 묘지들의 특징은 땅에 묻지 않는다, 화장하지 않는다. 안에다가 석관을 넣어가지고 공중에다가 붓는 이런 형태를 많이 하죠. 다리우스 왕의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죠. 헤로도토스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1차, 2차, 3차까지 있었다. 1차는 해군만으로 갔다가 실패했고 2차는 마라톤 전투였고 3차는 테르모필레 플라타이 전투, 살라미스 해전까지 이어지는 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은 뭐냐?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가 페르시아 땅이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이에니아 도시들이 쭉 있었죠. 페르시아 속국이 다 됐죠, 이 도시들이. 그랬는데 밀레토스가 페르시아에서 벗어나려고 반란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밀레토스가 아테네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아테네가 20척의 함선을 보내서 밀레토스를 구하고
사르디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아주 중요한 도시를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의 1차전은 다리우스가 참전하고, 자, 2차전부터는 다리우스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영화 300에 등장하는 인물 크세르크세스인데요. 인물이 아주 못생겼죠. 저승에서 온 사자처럼 보이고, 이게 전형적인 역사 왜곡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아주 나쁜 놈의 표본처럼 보이는 그런 거죠. 스파르타에 사신도 보내고 흙과 물을 제공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흙과 물이라는 것은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땅을 바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테네나 스파르타는 아주 소국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상대에서 이길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항복해라 라고 하죠. 여기 페르시아 사수인이 흑인이잖아요. 페르시아는 인도 유로보족이란 말이에요. 백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흑인 모습으로 만든 건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크세르크세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제압하기 위해서 왕의 친위 부대를 이끌고 수사에서부터 사르디스까지 이 왕길을 따라서 쭉 갑니다. 그리고 사르디스에서는 이 지역에 있었던 사트랍으로부터 지원군들을 확보하죠. 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100만 명의 군대가 모았다고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숫자는 많고, 뭐 어쨌든 뭐 대략 몇만 명이든 몇십만 명이든 그 군대가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빨간 길을 거쳐서 아테네까지 가죠. 그런데 왜 크세르크세스는 이렇게 멀리 아테네까지 직접 원정을 했을까? 그냥 장수들을 보내면 되는데, 당시에 이집트가 반란을 했거든요. 이집트의 반란은 장수를 보내가지고 제압을 했어요. 근데 크세르크세스는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 됐을까? 이게 좀 의문점이긴 해요. 물론 크세르크세스는 어머니가 키루스의 딸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도 있었고 왕의 자리가 약하지 않았었는데, 직접 참가해야만 하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로서 직접 원정에 가가지고 업적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 뭐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찌됐든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스 폰투스를 이렇게 배다리를 건너죠. 에게해 쪽에 300척, 흑해 쪽에 360척의 배를 놓고 그 위에 널빤지를 놔가지고 부대가 건너갈 수 있도록 배다리를 놓고요. 그러고 나서 테르모필레를 지나서 아테네를 불태운 다음에 싸우게 된 것은 바로 살라미스 해전이죠. 그리스와 스파르타 연합군과 페르시아 해군이 이렇게 살라미스 앞바다에 싸워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군이 여기서 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도 패하게 됨으로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쪽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결과 여기 에게해 쪽의 바다와 이오니아 지방이 여러 도시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지중해 패권은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한 크세르크세스는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계속 건축 사업을 벌이죠. 돈을 많이 들어갔어. 그리고 말년에는 부하들한테 인기를 잃었던 것 같아요. 기원전 465년에 아르타바누스 등의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암살하고 그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를 옹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라 왕을 죽이고 그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신하들의 신뢰를 잃었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 종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페르시아 종교는 그 유명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자, 조로아스터교는 유대교나 지중해에 있는 여러 종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조로아스터교의 근본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선신과 아흐리만이라고 하는 악신이 있다. 선신과 악신은 끊임없이 투쟁을 한다. 세상은 밝은 것과 어둠으로 이루어졌다. 밝은 것을 다스리는 게 아후라 마즈다고, 어둠을 다스리는 게 아흐리만이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은 계속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뭘 해야 되냐? 바로 어둠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나기 위해서 밤에는 늘 불을 핍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를 한자로 배화교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숭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불을 숭상하는 게 아니라요,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요. 나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불을 숭상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적 일신교로 평가됩니다. 신이 둘이죠. 둘인데 인간이 추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후라 마즈다라는 거죠. 아후라를 마즈다를 추종하고 선신이 악신을 몰아넣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즈다교로도 불립니다. 조라스터교의 창시자,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선지자 혹은 성이에요.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나중에 승천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전설이고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거죠. 77세에 사망했다고 전해지는 인물 연대가 불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7세기, 6세기경의 인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1500년경 인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600년 이쯤 사이에 언젠가 태어나서 신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온 짜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의 고대 페르시아식 발음이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럼 조로아스터가 주창한 게 뭐냐면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아후라 마즈드가 다스리는 선신의 세계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거를 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게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의 생각이죠. 그거의 방법론으로서 불을 피우는 거죠. 어둠을 밝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페르시아와 성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또 해보겠습니다. 성서에는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죠. 페르시아 왕의 아내가 되는 에스더죠. 자, 에스더서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제7년의 왕이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예요. 제7년 왕비가 돼요.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죠. 유대인 역사가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죽자 왕위는 그의 아들 고레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고레스는 헬라인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인물이다. 이 왕이 마사의 통치를 장악했을 때 유대민족은 멸절의 위기를 당했었다. 성서 이야기는 좀 다르죠.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스더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왕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 의하면 크세르크세스의 왕비였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다. 어찌 보면 이게 전설을 기록한 거라서 그러니까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스더가 있었던 후에 몇백 년 후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게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에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다. 페르시아 왕의 자문학자 겸 제사장이 된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죠. 에스라 7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다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종손이요. 에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모세 형 아론의 16대 후손임을 스스로 밝혀내요. 이 원래 아론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이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자문을 맡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본인이 지금 제사장이라는 걸 자각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게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다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재물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당시에 상당히 많이 배우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의 자문 역할을 했는데 본인이 아론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고 왕에게 구하게 된 거죠. 내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청했더니 왕이 엄청난 재물을 지원함으로써 후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권도 그에게 제공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로 에스라로부터 시작한 공회의 재판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이 재판권을 에스라에 줌으로써 시작된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렇게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페르시아 총독 느헤미야가 있죠. 사트랍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20여 개 중에 하나인 사트랍으로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다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시절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 20년째에 느헤미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트랍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사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 좋게 여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사 왕에게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그 성을 건축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총독이 된 느헤미야가 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었다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여러 인물들이 활약을 했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고 또 크세르크세스의 왕비 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비가 됐던 에스더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